2019년 10월 26일입니다. 이른바 11.6이죠. 1979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네요. 맞죠? 40년 전. 1970년이니까. 79년이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18년 동안의 독재가 결국은 피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의 많은 독재자들이 영원히 그 독재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다 허상이죠. 결국은 도도한 우리 시민의 힘에 결국은 아스라이 사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0월 26일 독재자의 죽음 그날을 되새겨보면서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네요. 그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하는 동떨어진 오만하고 상당히 심각히 반개혁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월 26일 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오만함, 권력자의 오만함은 결국은 개혁이 안 되면 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들 스스로, 검찰 스스로 깊이 10월 26일 날 깊이 상고해 주시길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천홍성 같은 검찰의 권력도 유신 독재가 하루아침에 비극으로 끝난 것처럼 검찰의 지금의 이 무소불위의 권력도 비극으로 피를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전에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가 이제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사실은 린다 해밀턴, 아놀드 슈왈츠네거 터미네이터 1보단 터미네이터 2가 저한테 많이 기억이 나요. 1991년에 왜 그런 기억이 나냐면은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좋은 추억이었을 수도 있고 아픈 기억이었을 수도 있고 제가 다른 뭐 팟캐스트나 이런 데에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서 예전에는 홍콩 느와르 시대에 주윤발 이제 홍콩 영화 전성시대가 왔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3관,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뭐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뭐 상당히 그 미국 영화 중 헐리우드 영화가 하나, 한국 영화 하나, 홍콩 영화 하나, 이걸 하루에 3개씩 돌아가면서 상영을 합니다. 미국 영화, 홍콩 영화, 한국 영화, 다시 미국 영화, 한국 영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어떤 특정한 뭐 성북고문 성북 동대문구 뭐 이런 데에다 5개나 6개 정도의 그 극장이 하나의 그 사이클을 형성해 갖고 영화 하나가 120분이라고 하면은 20분짜리 6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6개 필름통. 그때는 필름이에요. 필름통 6개가 한 영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0분 동안 틀고 다음 필름이 준비할 동안 이게 이제 오토바이 탄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쭉 6개나 이렇게 소극장이라나 이걸 3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필름을 배급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하나가 6개 필름이면은 20분 동안 촬영할 동안 6개 조각이 한 4개 정도는 다른 데서 이미 틀고 있었던 거죠. 그럼 다 튼 다음에 다시 돌려갖고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틀고 튼 1번, 2번 필름은 다시 다른 극장 가고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는. 그게 이제 저희 매형이 영사 기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사 기사 자격증이 있죠. 저도 그래서 매형한테 그 영사기 돌리는 방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왜 터미네이터 2를 기억하냐면 터미네이터 2를 상영을 했었는데 매일 봐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아직 학교를 졸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뭐 매일 영화 극장에 가서 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계속 상영하니까 아마 터미네이터 2는 그 극장에서만 수십 번을 봤을 거예요. 하나하나 장면을 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터미네이터 2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물론 그 극장은 좀 가족이 안 좋은 일로 사실은 다시 뭐 이렇게 팔게 됐지만은 지금 말씀드리려면 터미네이터가 이제 거의 마지막 시리즈죠. 다크페이트. 터미네이터 2를 보면은 노 페이트라는 린다 해밀턴이 이 나무 탁자에다가 노 페이트 칼로 새기는 게 나옵니다. 운명은 없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된 오마주한 거죠. 다크페이트. 어두운 운명, 숙명? 뭐 이렇게. 아까 오전에 이제 공중파에서 영화 소개 프로그램을 쭉 보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터미네이터도 굉장히 잘 만든 영화죠. 그리고 사실 주제성이라든가 뭐 액션씬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기계 운명, 흔히 말하는 이 미래의 어두운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에는 일종의 디스토피아 형태의 그런 영화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옛날 터미네이터 2를 보시고 요즘 나온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한번 보시면 아마 느끼는 게 재미있을 겁니다. 우리가 조커 영화의 호아킨 피닉스 보고 흔히 말 히스 레저 조커를 보고 그 이전에 다른 이 조커를 영화를 보면 그 느낌이 다르시죠?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터미네이터 얘기가 나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주인이 10분이 지나서 이제 하네요. 한겨레 신문에 정은주라고 하는 기자가 있는데요. 아마 이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전에 아마도 다른 기사거리로 아마 알았던 분 같아, 이름이. 동명이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근데 이분이 쓴 기사가, 토요판 기사가 상당히 눈에 들어와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때리지 않아도 허위 자백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토요판 커버 스토리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바죠. 고문이 없어도 허위 자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미국도 그렇지만은 미국의 이 형사사법 시스템은 상당 부분 본따 왔고 또 독재 시대 그리고 식민지 시대, 독재 시대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권위주의가 벗어나지 못하겠죠. 검찰의 저 모습을 보세요. 사람 하나 죄인 만드는 것 그리고 완전히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숙고해 봐야 될 문제고 그것을 적시한 부분이 이제 한겨레 신문에 때리지 않아 허위자백한 허위자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여러분한테 읽어보시기를 한번 권해드립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길 그러죠. 아니 죄가 없는데 왜 자백을 하느냐. 그건 대단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화성 8차 사건의 윤 씨가 뭐 물고문이나 정기고문 당한 거 아닌데 왜 자백을 했을까요? 그 압박, 그 위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런 경우라고 보면은 나는 허위 자백 안 해라고 자신 있게 말할 분이 몇이나 될까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검찰이 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경찰이 쓴 피의자 신문조사도 실제로 지금의 판사들, 검사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 쓴 피의자 신문조사를 검찰이 그냥 뭐 검토할 것 없이 받아들여서 그리고 판사는 그대로 뭐 다시 또 하니까 지금 경찰의 신문조서를 이렇게 쭉 하고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서 거짓을 하지만 검찰이나 재판장 가선 바꿀 수 있다 생각하지만 천만에 맞습니다. 절대 못 바꿉니다. 거의 절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검사나 판사는 다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신문조서의 효력이 강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이 공판 중심주의가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판 중심주의라 하더라도 판사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의 서류재판주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겨우 아주 소수의 재판에서 돈 많은 변호사 그리고 여러 사회적 이목이 되는 데서 겨우겨우 이 무죄를 입증할 정도였지 아직도 대부분의 많은 형사재판 그리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이런 자백 중심의 재판 심증을 가고 물증이 아니라 자백으로 해서 자백을 이뤄냈고 재판에 유죄받는 건 지금 형사재판의 70% 이상일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기사에서 상당히 많이 적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화성 8차 사건의 윤 씨에 대한 얘기도 하고 왜 죄를 안 줬는데 자백하느냐. 근데 당장 고통스러운 조사실이나 벗어나기 위해서 허위 자백을 합니다. 또 사실은 다른 91년도 청주 여고생 강간치사 사건도 그 범인도 역시 그 고통 때문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거짓 자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요번에 이 기사가 된 게 아마도 이 한국 법심리학회의 추기학술 대회에서 피의자 14면담과 허위 자백이라고 하는 그 학술 대회가 개최되는 것이 기점이었나 봅니다. 외국에서도 뭐 유명하신 분도 오셔서 얘기하고 그리고 국민적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이제 충북대 인간심리연구소에서 허위 자백 및 허위 자백 위험 요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은
보통의 그 국민들도 10명 중에 9명이 90.6%가 자백은 유죄를 입증한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백은 유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아닙니다. 유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는 물적 증거죠. 누가 자백했다고 하면 그는 유죄일 것이라고 91.7%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백을 했다면 수사기관에 다른 증거를 찾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매우 잘못된. 물론 이제 37.6%지만.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런데 판사나 검사나 수사관들은 어떻겠습니까? 즉, 그 사람들은 자백을 하기 위해서, 자백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증거 없는 증거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 강압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 것. 그런데 1930년대부터 미국의 잘못된 판결, 오판에 대한 실증 연구가 된 이후부터 오판의 주요 원인이 허위 자백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기준 DNA 증거 등 객관적 사실로 무죄가 밝혀진 이른바 면죄 사건으로 석방장 2,400명 중에 그중에 12%, 291명이 허위 자백. 그리고 목격자가 뭔가 잘못 지목한 거예요. 30.8%. 부적절한 과학적 증거 22.8%. 상당히 그 문제가 많죠. 그렇죠? 특히 허위 자백 중에서 지적장애인 그리고 미성년자. 허위 자백.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지적장애인한테 받은 자백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하느냐. 현실은 근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인 세뮤얼 그로스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살인사건이나 강력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형사사법 당국의 환경도 무시 못한다. 왜? 살인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가 하는데 엄청난 압력이 발생하는 거고 언론도 역시 집중하니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니까 강압적인 자백을 이용하는 거. 강압적 수사 기법들이. 그리고 그걸 오히려 우리나라 같이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이용하는 거죠. 즉 지금 조국 사태처럼 한 것처럼 정보를 흘리고 언론에 의해서 또 언론들이 똘똘 뭉쳐서 누구 하나를 이렇게 몰고 가고 그를 몰고 갈 그 소스를 검찰이 제공해주고 검찰이 제공해주는 걸 언론들이 받아 쓰고 그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영장을 받아내고 또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다시 또 압박하고 그러면서 또 흘리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미국도 이런 오판 연구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야, 불리하면 진술 거부권 있으니까 묵비해, 부인해. 근데 실제로 그러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변호인 배석 같은 것도 아주 최근에서야 돼 있고 조력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래서 별건 수사도 하고 가족들 다 뒤지고 그러면서 압박을 하니까 자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 형사사법 시스템 영화로 많이 보시지만 변호사 불러주세요라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증거 중심으로 간. 그래도 미국도 역시 자백 중심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미성년자들의 지적 장애, 특히 미성년자 아니면은 미성년자만이 아닙니다. 성인 같은 경우도 피암시성,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전혀 엉뚱하게 자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2007년 5월 30일 충남 보령에서 발생했던 사건 같은 경우, 보령 여중생 폭행치사 허위 자백 사건 같은 경우, 특히 미성년자들의 피암시성,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특정한 부담감 때문에 허위 자백을 해버렸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형사들의 반복된 질문과 유도 질문, 암시를 줘버리면 아이들, 특히 지적장애, 또 어른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노인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라서 허위 자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즉 형사가 원하는 방향, 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해서 얘기를 하고, 한번 얘기한 다음에는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 조사할 땐 바로 툭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이 되면 빼도 박도 못해요. 왜냐하면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전체 진술을 한 걸 다 넣은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부분만 그대로 문답을 통해서 하니까,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조력자나 변호인을 동석해서 신문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성년자라든가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많은 경우. 왜 근데 성인들이 허위 자백을 하느냐? 그거는 한번 그 조사실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알아요. 엄청난 압박이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변호인 조력도 거의 못 받아요. 특히 저도 이제 리드 기법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압박 기법, 최소화 전략과 최대화 전략. 최소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범인한테 그러는 거죠. 야, 네가 살인한 것은 피해자 때문이야. 너 말고도 공범 많잖아. 그러니까 자백해. 이렇게 달래는 거고, 최대화 전략은 겁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자백해야지 그나마 사형 면한다. 여기서 자백해야지 그나마 10년형이다. 근데 끝까지 법정 가면 너 20년형 사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압박을 넣게 되면은 피의자는 앞에 있는 그 조사실에 들어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기 안에서 터널 이펙트죠. 시야가 계속 좁혀집니다. 좁혀진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 여기서만 벗어나자. 이렇게만 하자. 나중에 내가 힘들어서 한 걸 변호사가 얘기해 줄 거, 검사가 판사가 다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에 많습니다. 법정 가면 넌 왜 지금 부인해? 그때 부인하지. 라고 판사나 검사들 한통속입니다, 사실. 제대로 판결해주는 판사는 아주 드뭅니다. 검사도 마찬가지.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신뢰 못합니다. 변호사도 똑같습니다. 돈 많이 받지 않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엎으려고 하면 같은 밥을 먹는 판사나 변호사랑 검사랑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조사실에 들어갔다가 하면 여러분이 안 했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조금 압박이 되고 힘들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뒤집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이런 어떤 그 허위 자백, 압박을 경감시키려고 변호인 동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객관적인 상황에 피의자를 노출시키려고 하지만 수사기관들이 그걸 봐주지 않죠. 특히 우리나라의 검사들 절대 안 봐주죠. 그걸 지금 검찰개혁을 통해서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검찰 독재 수준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심리적 수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범인 맞아. 근데 지금 네가 뭔가 기억에 착오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계속
이게 안 통할 것 같죠? 통합니다. 왜냐하면 고립된 시기에서 계속 압박하게 되면은 웬만한 정신력을 가지고는 사실은 버티기 힘들죠. 그리고 허위 자백을 한 번 하게 되면 자기가 한 허위 자백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공범을 불게 되고, 그 공범들도 역시,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도 역시 왜 나를 공범으로 했냐고 하지 않고 똑같은 형태로 압박을 받아서 집단적인 허위 자백도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죠? 진짜 실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특히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나타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사실은 엉터리는 아닌데, 피의자 신문조서 자체는 문답으로 형성됩니다. 근데 실제로 피의자 이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제 조사하는 것은 이만큼이라고 하면 피의자 신문서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사실 그 피의자 신문조서를 이렇게 어떤 뭐 정경심 교수라도 그렇고 아니면 뭐 여러 판사인데 지금 피의자 신분이 사법농단에 몇 시간을 들여서 검토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사실은 짧은 문답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토시 하나 잘못 틀리면은 본인의 의도랑 전혀 해독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피의자 신문서서는 지장 찍기 전에 아주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것도 변호사랑 같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이기수라고 하는 전남대 교수가 아마 경찰 출신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허위 자백인 거를 밝혀내려고 하면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번 피의자 신문조서가 잘못 쓰이게 되면은 다시 바뀌니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은주 기자가 이 기사를 쓰면서 이제 거의 결론에 온 건 그거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신문 전 과정을 녹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절대 받아줄 리가 없죠. 즉 카메라가 들어올 때는 뭐 이렇게 좀 하는 척 하다가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는 다른 압박 수단을 사용하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변호인 동석, 그리고 되도록이면 모든 조사 절차에서 적법하게 녹화를 하고 별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한번 이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흥미도 있고 우리 사법 체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꼭 한번 우리의 그 수사기관에서 꼭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건 제도적으로도 그리고 인적으로도 분명히 우리가 넘어서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은 뭐 여러 이것저것 얘기도 했고 그런데 글쎄요. 우리가 이제 당면한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려왔는데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네요. 여기 이제 댄 사이먼이라고 하는 법 심리학자, 미국에서 억울한 면제자, 아까 면제자라고 했죠. 2,500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수사기관 스스로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강압적인 이른바 압박 신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응? 라고 오히려 거꾸로 질문하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압박신문 말고 다른 방식의 물적 수사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돈도 더 많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되게 쉬운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몇몇 사건 제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몇 년 동안 그런 분들을 종종 목격해 왔습니다. 분명히 저거는 증거 해석상의 문제가 있고 저거는 저렇게 자백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결국은 검사도 판사도 한통속으로 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도 찜찜해요. 즉 물적 증거 중심의 수사를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지금 같은 자백 강압 중심의 수사가 유지가 되면은 정의는 요원하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한겨레기사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면서요. 오늘은 주저리 이것저것 아침에 이 뒤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배경을 좀 바꿔봤어요. 원래 이쪽 방향이었는데 이쪽 방향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글쎄요. 오늘 토요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 또 오늘 시위 검찰개혁 시위 나가시는 분들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